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옛날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빨에 이 줄이 쫙 맞게 치열이 아주 고르게 나와야만 사람 모습이 보기도 좋다. 그러니까 이열, 윗이빨 1열, 아랫이빨 2열. 그만하자. 오늘 상담소도 하는 날인데 이렇게 썰렁한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고민을 고민으로 처리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방송 듣다 보면은 아니 하다 보면 나는 듣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람이로구나. 함과 동시에 듣는 사람이죠 뭐. 그런 편지를 가끔 받습니다. 고민이 꽤 많았는데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를 1시간 내내 듣다 보니까 내 고민은 고민도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가 오히려 개운해지는 그런 입장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다 보면 내 고민은 행복한 편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안도감이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도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대해서. TV에서 교통사고 나거나 뭐 TV에서 뉴스에서 무슨 살벌한 사고 사건이나 뭐 살인 사건 이런 게 나올 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저 사람이 내 부모님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라는 그 안도감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거면서도 항상 그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뭐 인간이 산다라는 것이 그런 거겠죠. 안녕막 나 너무 고민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가장 큰 고민인 동생의 알코올릭에 대해서 상담할게. 어제 퇴근했더니 엄마가 사색이 되어 계셨어. 오랜만에 동생 방을 청소했는데 벽장에서 소주병 50개, 맥주캔 수십 개가 나온 거야. 남동생이 밤에 컴 하면서 혼자 술 마시는 건 알고 있거든. 여러 번 야단을 치고 경고를 했는데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 적당히 마시고 있다. 매번 이런 변명만 들어놓고 좀 나아졌나 싶어서 방심하고 있다가 방을 습격하면 매번 이런 식이야. 엄마는 쇼크로 병을 떨어뜨리셔서 손도 베이시고 너무 슬퍼하시면서 힘들어하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거든. 담배도 안 하고. 엄마가 평생 술상 차려본 적이 없다면 말을 다 했지. 우리 부모님은 너무 바르셔서 아들이 술, 담배 많이 하고 말없이 외박하고 이런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야단 쳤다가 삐뚤어질까봐 매번 좋은 말로 터이르시거든. 그러고 보니 동생은 나이 먹을수록 점점 겉으로는 고분고분 대답은 잘하고 귓등으로 흘려듣는 것 같아. 어제도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왜 자꾸 혼자 술을 먹냐고. 그리고 먹었으면 좀 치우지. 왜 쌓아놨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먹은 거라고 또 뻔한 변명. 그래서 내가 야 인마 내가 넉 달 전에 30병 버렸는데 그때부터 어제까지 마신 거잖아.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네가 계속 이러면 엄마 아빠 성격에 내가 뭘 잘못해서 애가 저러나 마음속으로 너무 걱정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나 혼자 빽빽 소리 지르다가 화가 나서 방을 나와버렸어. 동생은 그냥 듣고 있다 별말 안 하더라. 진짜 미치겠어. 이러다 정말 알코올 중독되는 건 아닌지 병 걸려서 부모님 말라 죽이는 건 아닌지 그나마 식구 중에 동생을 제일 잘 구슬리는 게 나라서 부모님, 언니 모두 나한테 떠넘겨. 네가 말해봐라. 네가 야단 좀 쳐라. 오죽하면 식구들이 나보면 첫마디가 누구누구 일어났냐? 누구누구 집에 왔냐? 누구누구한테 전화해봤어? 언제 온대? 등등등. 너무 짜증나. 나도 지쳤다고. 28이나 된 놈이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나 미치겠어.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저 녀석이 고치려고 마음을 먹을까? 제발 도와줘, 마. 맥주는 그렇다고 치고요. 넉 달 전에 30병 버렸는데 4개월 만에 소주가 50병이 벽장에서 나왔다면 그러면 3, 40이 120일 동안 소주가 50병, 맥주는 그렇다고 치고 라고 했을 때에 하루에 3분의 1병에서 반병 정도
를 마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알코올 중독의 초기 현상에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모님이 너무 바르셔서 술도 안 드시고 아버님께서는 담배도 안 하시고 엄마가 평생 술상 차려본 적도 없는 부모님의 삶을 아들이 강요받을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동생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쇼크를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께서 술, 담배 안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아들이 술, 담배 안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보다는 그 음주의 습관과 행태가 겉에서 볼 때 지극히 위험해 보인다는 건데요. 술을 가지고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은 심한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지. 이건 지극히 양호한 경우가 되겠어요. 사실 혼자 마시는 술이 제일 나쁘다고 그럽니다. 건강에도 제일 안 좋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상한 데로 파고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밤에 컴퓨터하고 혼자 노닥거리면서 혼자 홀짝홀짝 술을 마시는 거는 죄라면은 죄의 명목이 청승이랄까요? 예. 그 청승을 죄의 명목으로 삼는달까? 아니면은 이 찌질함을 죄의 명목으로 삼는달까? 그러니까 무슨 명목을 죄로 삼는다고 쳐도 음주 자체를 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엄마 아버지나 누이한테 이 정도로 당하고 살면서 그 술병을 왜 안 치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고민이 됩니다. 부산 노땅 씨가 보낸 글인데요. 동생분 뵈면은 제발 증거 언닉 좀 하라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증거 언닉을 안 하고 그냥 벽장에다 길길이 쌓아놓고 즐기는 타입인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이 묘한 습관이 있대도요. 저도 제가 쓰는 공간에다 제가 마신 술병을 쌓아놓아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두 병 마셨을 때 버려야지 이게 몇 병 쌓이면 수집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빈 술병을 쫙 늘어놓고 있으면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무슨 저런 팔푼이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쫙 쌓여있는 술병을 보면 왠지 뿌듯해요. 그게 뿌듯할 것도 아닌데. 네. 그러지 말고 특히 부산 노땅 씨의 남동생분은 아직 28살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독립한 것도 아닌데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은 정그 언닉만 좀 잘하고 다음날 술 깨서 말똥말똥한 표정으로 있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왜 이렇게 가족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코올 중독의 2기 정도로 분류되던가요? 저 단계가 1기가 아니고 2기일걸요?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저러고서 평생을 살면 곤란하지만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28이고 밤마다 혼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면서 소주잔 홀짝홀짝 거리고 있는 본인의 심경도 그닥 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되면서 타협을 하시죠. 정과 언니에게만 협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하고는 좀 괴롭히지 말라고. 그 부모님께서도 또 평생 당신들께서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벽장에서 소주병이 수십 병이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쇼크를 받으시는 모양인데 4개월 동안 소주 50병 나온 거 보고 쇼크를 먹으면 지나가는 범아제비 보다가 놀라가지고서 심장 벌렁벌렁 지나가는 물방개 보다가 쇼크 받아가지고서 시력상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4개월에 소주 50병. 예쁜 잔 좀 하나 사주시지 그래요. 일단 그
요즘에는 청춘이라든가 사춘기라든가 젊음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숫자적인 의미를 다 잃었습니다. 나이가 40, 50이라도 젊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수 있고 9살, 10살이라도 어른들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사고방식을 굴리는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니까 28살에 아직도 마음속에 뭔가의 사춘기와 뭔가의 통거이를 겪으면서 아직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 뭐 나온 게 맥주캔만 나왔다면 그렇게 걱정들은 안 하시겠죠. 그러나 흔히들 우리가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또 여러 가지 매체들 통해서 보여지는 그 미국 노동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퇴근하고 나서 거실에 앉아서 맥주병이랑 팝콘 들고 TV 쳐다보고 있는 에브리데이. 예, 그것도 알코올 중독이라면 중독인 거고 그게 삶의 중심이고 나의 시간이고 평화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겁니다. 이 동생 입장에서는 밤에 컴퓨터를 하면서 소주를 맨날 찔끔찔끔 마신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8살에 자기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정했는지,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문제의 공백이 오히려 그렇게 찔끔찔끔 소주 마시면서 컴퓨터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라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동생이 확실한 직장이 있고, 하는 일이 있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시간들이 있고, 절대적으로 밖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매일매일의 낙으로 퇴근한 다음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컴퓨터 좀 여기저기 웹서핑도 하고 돌아다니고 게임도 한다. 이런 거라면 그게 오히려 생활의 중심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조금 더 덜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그러면서 정거 언닉을 안 함으로 해서 참 지나가는 소뚜껑만 봐도 놀라게 돼 있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거를 언닉해야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 학교 그만 다닐까봐 안녕. 난 지금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인 고등학교 1학년생이야. 이래저래 QSA의 압력을 받고 있지. 좀 거슬린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테지만 내 상황을 조금이나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으니 양해 바랄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불만 없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냈던 내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문제는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당시 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마침 그곳으로 배정되었는데 수석으로 입학했다더라고. 본래 나는 괜히 남 앞에 나서고 그러는 거 싫어하는데 내가 입학 선서를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래저래 연습을 하고 입학 당일이 됐지. 그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어. 그런데 어떤 교사가 대놓고 망신을 주더라고. 연습 때는 거론조차 안 하던 복장, 두발 관련해서 열을 내더니 나중에는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소지품을 꺼내가더라고. 굉장히 짜증나더라. 그래도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생각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하기야 기분은 나쁘지만 뭐 무심코 넘겨버릴 수 있는 일이니까. 본격적인 문제 시작은 학교 생활과 더불어 찾아왔지.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들 하는데 야간 강제학습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학생부의 횡포,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가혹행위들. 그래,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규율 없는 곳은 없다.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복종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아무리 나를 사회 부적응자로 치부를 한다고 해도 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규율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행태와
논리적으로 납득시키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인 복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을 참을 수 없었어. 사회 체제에 대한 무관심은 여론에 반하는 정책들을 방치하여 결국 사회 전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잖아. 난 담임을 통해 학교 측에 내 권리를 주장했지. 감금에 가까운 야간 자율학습, 인격을 모욕하는 교사들의 발언 및 태도에 등등에 항거하고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요구했어. 들어주는 척 하나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씹은 표정으로 언성을 높이더라. 뒤따르는 손찌검. 그 이후로 나는 모든 교사들에게 갈굼을 받게 됐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두고 보자.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냐. 네놈 성적 떨어지는 날이 제삿날이다. 내가 받은 부당 대우에 대해서 열거하려면 끝도 없으니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을게. 다만 내신에 관계된 평가에서까지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상태까지 왔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뭐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현실이 슬퍼지더라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 거 아니었어? 나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유윤리를 침해한 적도 없고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나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리는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고. 내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됐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야. 더 이상 제도권 교육 내에 잔류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왜 알잖아.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편견,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듣게 되고 온갖 협박 속에서 제도권의 부품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어. 앞으로 살다 보면 더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된다?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된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일도 참아내지 못하고 도피하려고 한다. 의지박약이다. 사회 부적응인자, 사회악이다. 그래,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쩌지? 나는 그게 더 좋은걸? 현실에 굴복해가면서 안위를 보장받느니 차라리 단 1분만이라도 내 주관대로 살다 죽겠어. 다른 인간들이 나를 사회악으로 치부한다고 해도 굳이 부인할 생각 없어. 사회악의 근본 뿌리를 제거한답시고 나를 없애버린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 좋아. 난 인간이길 포기하고 혼자 있다 죽을 테니까. 지난 월요일엔 수업 시간 중에 교사랑 언성 높이면서 싸우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어. 왜 왔냐고 의아해하는 엄마 앞에서 가방 던지고 교복 찢고 발광을 해대니까 단념을 하셨나 봐. 일단 합의는 끝나서 자퇴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야.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한 것도 잠시. 갑자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더라. 아무리 발광을 해대서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켰다고 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받을 고통에 대해 아직까지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 그분들은 나와 달리 정상적인 인간이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봐. 아,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마지막 조언을 구할게. 그만 다니시죠? 어떡해요? 학교를 더 이상 다니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주위를 위해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 류의 고민들을 우리 좀 놀아본 오빠의 상담소에는 이 류의 고민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제일 뼈아픈 순간이 언제냐면 역으로 어른들의 치부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KBS, MBC, SBS 뉴스만 틀어놓고 있어도 세상은 더럽다, 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며칠 전에도 국회의원들 단상에 몰려가서 뭐 날치기 하고 싸우고 어쩌고 뭐 소리 지르고 몸싸움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 수십 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청소년은 여기에 대해서 욕을 할 자격이 있어도 어른들이 뭐라 뭐라 하는 말들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금기의 단어들에 속하거든요. 어디가 거기에 속하냐면 앞으로 살다 보면 더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된다.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청소년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대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라. 싸워야 되는 순간은 오는데 큰 싸움을 위해서 불필요한 자잘한 싸움 피하고 도망치고
오히려 웃으면서 피해 나가자. 그러다 보면 찬스가 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 짧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여도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왔구나. 실실 웃으면서 버텼구나. 내가 인상 한번 쓸란다라는 순간은 반드시 오는데 그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을 딱 들여다봤을 때 자기가 욕하던 기성세대의 모습하고 매우 닮아 있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그걸 잊어먹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살다 보면 더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된다는 말을 자기 입에서 나와서 그게 자기 귀를 울릴 때 당황해하는 그런 기성세대의 모습으로 표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중학생들까지 모여서 집단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두발 자유화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겠는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두 발, 요 한 가지 서브젝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두 발로 상징되는 자신들의 인격과 권리와 인권을 돌려받기를 요구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은 학교하고의 마찰이 개인의 정신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큰 이 류의 고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극단적으로 마찰이 큰 경우여서 주위 사람들이 받게 될 고통,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자기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다치지 않으려면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만 생각하시고요. 주위 사랑하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 청소년이니까. 그럴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당신이 어른이라면 주위 사람들 뭐 다 생각하고 배려하고 챙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공부만 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버리는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나 그런 거고 일단 당신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학교는 못 가겠네요. 괜찮습니다. 중학교까지도 문제 없이 다니셨고 지금 고등학교는 그만두면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면 되니까 그리고 본인의 이 어떻게 보면 성마르게 보이는 이 까칠한 성격과 이 당당함과 또 공부도 굉장히 학업 성적이 우수하신 편인 것 같으니까 대학 생활을 진학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저는 이제 그 얘기만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다녔습니다. 상당히 굴욕적이었습니다. 굴욕적이었고 평생 그거를 잊지를 못해서 지금 이 나이가 먹은 다음에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싸우고 그런 데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다 고백하자면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청소년의 마음속에 들도록 그런 인상을 쥐어주었던 교사나 그런 사람들도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과 제도 안에 녹아서 사람 하나 개패듯 패는 것이 일상화되고 다반사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교사들이나 그 아래에서 인권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숫자 속에서 일단 환경 안에서 그냥 가차없이 그 단어를 꺼낼 만한
요건도 안 돼서 녹아버렸던 그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애를 낳으면 애를 아주 평범하고 뻔한, 그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그냥 넣어야지, 무슨 대안학교라든가 뭐 조기 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시키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오늘날의 제 모습이 뭐 그렇게 남한테 자랑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창피해가지고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시절을 겪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부당함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인지, 그리고 또래의 중고등학생들하고 함께 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이랬던 기억들이 제 삶에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무슨 대안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 또래들이 겪는, 말하자면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출생자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공감대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걸 피해가게 해주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꼴을 보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말하자면 60년대 말 70년대 초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분개했던 일들, 분노했던 일들, 부조리했던 일들, 그리고 그게 끔찍하게도 요즘의 청소년들한테까지 대물림돼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공감대를 가집니다. 뭐 긴 얘기,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확실한 논리와 확실한 이유와 뚜렷한 자기 주장과 그리고 정확한 정황 증거들, 가지각종 것들을 모조리 갖고 계십니다. 학교 다니지 마세요. 저기 뭐 대안학교로 피해 가시던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보시던지 그것도 괜찮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가면서 학교에 적응이 아니라 잠복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모든 꼬라지를 전복시켜버릴 불만 불순 분자이지만, 굴복해서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 잠복하여 암약하다가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엎어버리리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엎어버리리라 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어서도 같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라는 그 시절의 그 원수를 아직도 못 갚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합류하시죠. 얘기가 좀 길었는데 노래는 좀 가라앉히는 걸로 듣겠습니다. 너무 격분하지 말자고요, 살면서. It's not what you thought. 네, 오늘 좀 무거운 톤의 상담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다 타버린 토마토가 이런 상담을 보냈습니다. 내가 말이지 막 20년을 살아오면서 자전거를 11번을 갈아치웠어. 사연을 간략히 말하자면, 첫 번째 자전거는 어릴 적 로봇 장난감 태워서 밀었는데 그 뒤 구덩이에 빠져서 못하게 됐지. 1년쯤 뒤에 두 번째 자전거를 샀어. 누가 훔쳐갔어.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내가 깜빡하고 자물쇠를 안 치워서 누가 훔쳐갔어.
8번째, 자물쇠 채웠는데 훔쳐갔어. 여기서 가관이야. 9번째, 윗집 아는 형이 분가해서 안 쓴다는 거 얻어왔다가 그거 타고 학교 가다 교통사고로 자전거 부서졌어. 근데 나는 멀쩡하더라. 전치 4주밖에 안 나왔어. 그 뒤에 보험사에서 새 자전거 사줬는데 우리 엄마가 손을 좀 써서 한 50만 원 이상 가는 자전거를 얻었어. 그게 10번째지. 일주일 후에 우리 집 앞에 자물쇠 채워놓은 거 누가 훔쳐갔어. 11번째 자전거 친구한테 5천 원에 사서 타고 가다가 앞바퀴가 갑자기 빠져서 그날 사고 결석했잖아. 전치 2주 정도였나? 꽤 빨리 달렸거든.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내가 실수를 해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잃어버렸다고 해도 9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야. 나 자전거 타면 안 되는 거야? 내 친구 말로는 자전거가 날 거부한대. 마음 생각은 어때? 말해줘봐. 저 같으면 안 타겠습니다, 자전거. 다음 상담.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타지 마십시오, 자전거.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마흔 안녕. 나는 광주에 사는 고3 여학생이야.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아줬으면 해. 우리 집 구성원을 말하자면 1살 위에 오빠, 4살 아래 남동생, 그리고 5년째 교도소에 계시는 바보같이 순진한 우리 아빠, 또 마지막으로 기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엄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언급했다시피 우리 아빠는 나랑 같이 살고 계시지 않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도소에 계셨거든. 예전부터 나와 오빠는 사이가 좋질 않았어. 성격도 정반대고 서로를 굉장히 싫어했거든. 예전부터 오빠에게 나는 맞으면서 컸어. 아빠가 그걸 아셔서 몇 번은 친척집으로 보내고 몇 번은 아는 분 댁에서 하숙을 할 만큼. 하지만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시면서 폭력은 눈에 띌 만큼 빈번히, 그리고 강도도 세지고 말았지 뭐야. 목을 졸리는 것과 안경이 깨지는 것은 예사고, 머리를 심하게 맞아서 울퉁불퉁한 혹들이 생기고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나고, 간단한 수술이지만 귀 수술을 한 적이 너댓 번 정도? 맞을 때마다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알면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말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패고 가버리거든. 고3 때는 고3이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2주일에 한두 번 꼴로 얼굴에 멍들도록 맞고, 목 졸린 자국 때문에 목폴라를 입어야 할 정도로 맞는 건 예사의 일이었어. 지금은 대학생인데 모르겠어,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어제도 맞아버렸지 뭐야. 어제는 어딘가가 찢어졌는지 피가 많이 나버려서 정말 이불이랑 옷이랑 다 더러워져 버려서 그거 빨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 내가 태어난 건 이 사람한테 맞으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빠도 엄마도 미워지더라고. 엄마는 그 시간에 뭐 하시느냐고. 말리시려고는 하는데 역시 힘도 딸리시고, 동생이 엄마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있거든. 우리 엄마는 뇌 수술을 4번이나 하셔서 뇌에 혈관이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뇌출혈 수술 후에 자주 쓰러지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한 번만 더 쓰러지면 장담 못한대. 사실 뇌출혈 때도 기적적으로 사셨다고 하더군. 뭐 엄마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엄마가 오래 사는 게 나는 더 좋은걸. 근데 막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대.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사냐고. 근데 내가 나오면 뭐가 달라지는데. 난 길에서도 맞아봤고 학교에서도 맞아봤거든. 친구들은 수능을 잘 봐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수능 따위 애저녁에 버렸어. 수능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능이야. 교사가 뭐야. 꿈이다 뭔데.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사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나서, 나도 다른 애들처럼 수능 걱정하고 꿈 걱정하고 싶고, 남자친구 얘기나 연예인 얘기하고 싶고,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닌다고 하소연도 해보고 싶고,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집안에 부재한 상태에서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병을 앓으시면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계시고, 말하자면 이 가장의 권위라든가 부모님의 권위라든가 일절의 통제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제일 큰 오빠인 우두머리 수컷이 아직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교육받지 못했고, 이 가장 비스름한 위치에 있으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대단히 삐뚤어진 가정 구조가 보여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 집에서 빨리 나오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폭력의 강도가 지금 점점 세지고 있고 높다고 하니까 지금 좀만 더 가면은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 부상의 정도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부상을 입거나 뭐 이런 정도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사회적으로 볼 때, 또 사회복지적으로 볼 때 구출해야 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 가정 안에서는 참 이게 웃긴 게, 이 지붕 아래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이런 일을 오빠가 동생에게 행해도 아무런 처벌이나 뭐 어떠한 반대급부로서의 손해를 받지 않는 일이 이 지붕 안에서는 벌어지지만, 이 지붕 안의 일을 법이 알게 되었을 때는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존비속 상해죄가 적용이 되어서 오빠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말하자면 집 안에서 끊임없는 린치 테러, 좀비속 상해, 폭력,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하여튼 끔찍한 폭력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뭐 화해라든가 뭐 이런 애저녁에 그런 것들이 오고 갈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외교라는 것도 한쪽에다가 대포 세워놓고 하는 게 외교지, 뭐 그냥 말이 통할 것 같지는 않으네요. 다음번에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애시당초에 상대를 하지 말고 따로 떨어져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뭐 어차피 지금 뭐 믿져야 본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당연시, 폭행이 계속되면 그 당연시의 습관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치 초중고등학교를 계속 선생들한테 맞으면서 학교를 다니면 내가 맞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이러는 것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게 되듯이, 폭행의 연속이 이어지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존비속 상해죄로 오빠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이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저항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Don't look so sad. I know it's over. 네, 좀 전에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상담을 했습니다만은,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서울 02-833-9104번입니다. 또 여성 긴급 전화로 1366, 02780-5688, 780-5688 여성 긴급 전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계 생존을 원합니다. 가능할런지요? 마왕님 그리고 식구분들 궁금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한계 생존을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23살이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시원이나 옥탑방에 살고, 나중에 나이 들어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어지면 청소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소한 의식주를 위한 돈만 벌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제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살아가려는 방법입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착각하기로는 가능해서
자꾸 유혹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불가능한 이유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글, 참고로 저는 23살의 처자입니다. 그리고 재수생을 위장한 백수입니다. 지금은 집에 빌부터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미칠 듯한 귀차니즘과 권태로움에 바라는 것이 아닐까 요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환상과 같은 거라면 납득할 만한 불가능한 이유와 문제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계 생존이라는 무지하게 엄청난 얘기를 끄집어내셨는데, 그 한계 생존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뭐 건강에 대한 어떤 급작스러운 위협이 왔다든가 이런 거를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아슬아슬하고 확률적으로도 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계 생존이라는 말을 꺼내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고, 이 한계 생존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삶이 불가능한 이유와 문제점을 지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다 귀찮고 그렇게라도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싫어서 누군가가 좀 그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용기를 주거나 꾸짖어 주거나 이런 걸 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한계 생존으로 살아가든 뭘로 어떻게 살아가든 지금은 집에 빌부터 살고 있는 동안에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다, 짜증내줄 사람이라도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탐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 중에서 제목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탐 크루즈가 킬러로 나오는데 택시 운전사, 택시 하나를 타고서 그 5군데를 돌면서 그 살인을 저지르죠. 그래서 탐 크루즈가 로스앤젤레스라는 대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를 발견하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대도시라는 것이 그 지하철 안에서 수십만의 인파들이 몰려가고 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6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맨 마지막 장면에서 탐 크루즈는 지하철 안에서 총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어떤 의사소통의 부재, 인간들 사이의 벽,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영화 같기도 합니다. 뉴욕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뉴욕이라는 곳은 자신이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친구를 한 명도 두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물론 친구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직장에 나간다, 직장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다, 뭐 이런저런 업무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게 친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의 친구를 두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한계 생존을 원한다. 간소한 의식주를 위한 돈 벌 수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한계 생존을 원하신다면 출가를 하시죠. 그래서 한계 생존하고 종류가 비슷하긴 하지만 권태나 귀차니즘과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목표를 만들어 나가고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니까 한계 생존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으이구. 오늘은 한숨과 함께 산다는 게 뭔진지가 하는 생각이 나는 수요일입니다. 지금까지 고스트네이션의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rs sleeping tight.